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이죠. 바로 식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정보꾸러미인데요. 블로그 포스팅부터 건강 뉴스, 병원 자료, 또 심지어는 학술 논문 일부랑 그 온라인 커뮤니티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와, 정말 다채로운 관점들이 담겨 있네요. 이번 저희 탐구 목표는요,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혈당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선택법, 식사 습관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딱 건져 올리는 겁니다. 매일의 식사부터 좀 까다로운 외식 메뉴 고르기, 그리고 건강한 간식 아이디어, 또 조금은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런 전통요법이나 저탄고지 식단까지 좀 넓게 살펴보면서요.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적용 가능한 건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당뇨 관리 이거 정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여정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식단이 있습니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 이걸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저염식의 이점이나 최근 주목받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LCHF 식단 같은 다양한 접근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각각의 방법이 어떤 원리에 기반하고 있고 또 주의할 점은 뭔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식단 관리가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어떤 블로그 자료 보니까 특히 저염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던데요. 이게 단순히 혈압 문제뿐만 아니라 염분 과다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점,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당뇨인에게는 염분 조절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가족 전체 건강 습관에도 좋다고 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일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염분 섭취가 혈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결고리, 이것도 주목할 만해요. 과도한 나트륨은 그 체내의 수분 균형을 깨트리고 혈관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 못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도 기본적인 식사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적절한 양,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 제한,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 그리고 바로 이 소금 섭취 줄이기가 핵심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주, 동물성 지방이랑 콜레스테롤 줄이기, 식물성 기름 적정량 섭취 이런 것들이 더해주고요. 이런 원칙들은 단순히 혈당 조절 목표를 넘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동반되기 쉬운 대사 이상을 관리하고 또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원칙들을 머릿속에 좀 새겨두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음식 선택으로 넘어가 보죠. 그 코메디스닷컴 기사에서 식품군별로 좋은 음식 vs 나쁜 음식 이렇게 나눠 설명한 부분이 되게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그 틀을 따라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죠. 탄수화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메디스닷컴에서는 통곡물, 예를 들면 현미, 귀리, 퀴노아, 수수, 메밀 같은 것들 하고요. 고구마를 좋은 탄수화물로 추천하고 있네요. 반대로 흰쌀, 흰밀가루, 설탕 들어간 시리얼, 흰빵, 감자튀김 이런 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네, 이 분류는 혈당 지수, GI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요. 다른 강서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통곡물처럼 GI가 낮은 식품은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보통 GI 55 이하를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팁도 있었는데 식사에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 식품을 조금 곁들이면 식사 전체의 GI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이죠. 와, 식초나 레몬즙이요? 그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꿀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고구마인데요. 코미디닷컴에서는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보내주신 다른 자료 댓글이나 서울 아산병원 정보에서는 고구마를 굽거나 삶으면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이나 섭취량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주 좋은 예시예요. 고구마를 굽거나 삶으면 그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몸이 당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생고구마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가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은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서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 이걸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산병원 자료에서 제안한 것처럼 만약 고구마를 먹고 싶다면 밥량을 한 3분의 1공기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고구마 반 개 정도로 대체하는 방식, 즉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유지하면서 종류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해요.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는 잡곡밥 양 조절하려고 햇반 용기를 활용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햇반 용기 절반, 그러니까 약 35g 정도를 한 끼 분량으로 해서 하루 3끼 총 105g 정도로 탄수화물 목표량을 관리한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담이었죠. 이런 개인적인 실험과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고구마는 당뇨에 촉반 아프다 이게 아니라 조리법이랑 양 조절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코메디.com에서는 식이섬유 풍부하고 지방, 나트륨 함량 낮으니까 충분히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강조한 점이었어요.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뿐 아니라 피망, 빨강, 양파, 흰색, 가지, 보라색 등등 색깔별로 골고루 먹는 게 영양 균형에 좋다는 거죠. 신선하게 먹거나 찌거나 삶는 조리법 추천하고 조미료는 최소화하고 피클처럼 절인 음식은 피하라. 이렇게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권장사항입니다. 채소 섭취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니까요. 다만 그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 제시한 주의점을 덧붙일 필요는 있어요. 모든 채소가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단호박, 당근, 연근, 우엉 같은 이런 뿌리 채소나 일부 열매 채소는 다른 잎채소에 비해서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많이 먹기보다는 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섭취량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계산을 좀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네, 채소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군요. 그럼 과일은 어떨까요? 코미디닷컴 자료를 보면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풍부해서 좋지만 채소보다는 확실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선하거나 냉동된 과일, 그리고 건조 과일까지는 괜찮다고 분류했는데 어라? 기사 댓글에서는 건조 과일은 당분이 농축돼서 피해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었네요. 역시 의견이 갈리는군요. 반면에 설탕에 절인 잼, 젤리, 과일 주스, 시럽 통조림 과일은 확실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랑 당분이 농축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무게의 생과일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의 지적이 일리가 있죠. 결국 과일 역시 핵심은 섭취량 조절입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번에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하루 총 당분 섭취량 안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식품군으로 단백질을 보죠. 컴메드닷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콩, 견과류, 씨앗, 두부 이런 거 하고요. 해산물, 닭고기 같은 가금류, 달걀, 저지방 유제품을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추천합니다. 베이컨 같은 기름진 가공육이나 고지방 유제품은 피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권장사항은 뒤에서 다룰 저탄수화물 고지방 LCHF 식단과는 좀 방향이 달라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통적인 건강식단에서는 보통 저지방 고단백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죠. 이 부분은 LCHF 논의와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요. 탄수화물보다는 혈당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건강한 지방이나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좀 완만하게 늦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식사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죠. 오,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다고요. 이것도 기억해둬야 할 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식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된 저염식 자료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메뉴 예시들이 있더라고요. 들깨버섯탕, 마늘 소스 곁들인 두부구이, 가지볶음, 찐 고구마 샐러드.
들깨가루 뿌린 무나울. 공통점을 보니까 소금이나 간장 사용을 줄이는 대신에 마늘, 식초, 들깨, 허브, 레몬즙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낸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실용적인 팁들이 더 있었죠. 예를 들면 소스나 양념장을 식탁에 따로 내놓고 각자 입맛에 맞게 조절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염분 함량이 높은 김치 대신에 양배추 겉절이나 깻잎 샐러드 같은 신선한 채소 무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재료를 좀 뭉근하게 오래 끓이거나 굽는 등 조리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재료 본연의 풍미가 살아나서 자연스럽게 간을 덜하게 되기도 하고요. 외식. 이거 정말 당뇨인들한테는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헬스조선 기사에서 추천한 7가지 메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비빔밥. 단, 밥량은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고추장이나 참기름 양도 조절해야겠죠. 둘째, 한식 백반. 다양한 반찬 맛볼 수 있지만 짠 국물이나 젓갈류는 피하고 나물 위주로. 셋째, 안심 스테이크. 튀기거나 양념에 볶은 것보다는 구운 고기가 낫고 채소를 듬뿍 곁들여서. 넷째, 회덮밥. 이것도 비빔밥처럼 밥과 초장량 조절이 관건이겠네요. 다섯째, 월남쌈. 신선한 채소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라이스페이퍼도 탄수화물이니까 양 조절 필요. 여섯째, 샐러드바. 채소 위주로 담되 마요네즈 기반의 고지방 드레싱이나 감자 파스타 샐러드는 주의. 마지막, 샤브샤브. 다양한 채소랑 고기 데쳐 먹으니 좋지만 역시 국물간이나 마지막 칼국수죽은 조심해야겠죠. 네, 이 메뉴들을 딱 관통하는 원칙을 보면 명확합니다. 여러 식품군, 그러니까 곡류, 어육류, 채소를 가급적 균형 있게 포함하면서 조리 방식, 튀김보다는 볶음, 볶음보다는 구이찜 데치기, 이걸 신경 쓰고 과도한 양념이나 소스를 피하며 전체적인 양을 조절하는 거죠. 외식할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메뉴판을 보면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간식은 또 어떻고요? 저염식 자료에서는 구운 병아리콩이나 아보카도 슬라이스에 레몬즙 살짝 혹은 채소 스틱에 무염 후무스를 곁들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는 혈당을 비교적 덜 올리는 음료로 녹차, 홍차, 보리차,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이런 걸 언급했고 설탕 대신 쓸 수 있는 저열량 감미료, 스테비아 같은 종류도 소개했습니다. 미역, 김, 우무, 곤약 같은 해조류도 좋은 간식거리지만 초장은 설탕 함량이 높으니까 찍어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네요. 아산병원 레시피 중에 콩나물밥이나 새송이 오색떡국은 밥이나 떡량은 줄이고 대신 콩나물, 버섯, 채소를 듬뿍 넣어서 포만감을 높이는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간식의 목적은 식사 사이에 찾아오는 허기를 달래주되 혈당을 크게 출렁이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식이섬유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을 선택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조절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교적 표준적인 식단 관리법을 살펴봤다면 이제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법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약초들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예를 들어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이눌린, 이 풍부하다는 뚱딴지, 그러니까 돼지 감자요.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는 칡뿌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화살나무 등등. 와,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몸이 허약할 때 좋다는 건칠, 온나무 진액부터 40일 만에 완쾌되는 명약이라는 표현까지 쓰인 주목나무까지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건 좀 솔깃하면서도 의구심이 드는데요. 탕으로 한 목록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언급된 약초 중에 둥굴레나 돼지 감자처럼 일부 성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대의학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하는 엄격하고 대규모의 과학적 검증 과정, 이걸 거치지 않았어요. 천연 인슐린이나 완쾌 명약 같은 표현은 과장되었거나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민간요법이나 약초가 절대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 치료나 전문적인 영양상담, 생활습관 관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존 치료와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사용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말로요. 네, 혹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접근법은 학술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LCHF 식단입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 나눈 저염식이나 균형 잡힌 식단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 자료의 주장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고탄수화물 식단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결국 인슐린 저항성, 비만, 지방간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 접근법은 특히 우리 몸의 생화학적 작동 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걸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보내서 에너지로 쓰게 하지만 너무 많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남는 혈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도록 만들어요. 이 자료에서는 인슐린이 지방 저장 효소 LPL은 활성화하고 지방 분해 효소 HSL은 억제해서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LCHF 식단은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해서 인슐린 분비 자체를 낮게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지방 저장 모드에서 벗어나서 저장된 지방을 꺼내어 에너지원으로 쓰는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리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LCHF의 기본 논리가 이해되네요.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군요. 이 자료는 특히 한국인의 평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약 65%로 서구 약 50%보다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지방은 나쁘다며 저지방 식단을 권장해 온 것이 오히려 비만과 당뇨를 늘렸을 수 있다, 이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연구를 인용하면서 아시아인이 유전적으로 제2형 당뇨병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에게 LCHF가 더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요. 자, 전통적인 영양 공고와는 정말 180도 다른 접근 방식이라 많은 논쟁을 낳고 있죠. 맞아요. 분명 일부 연구에서는 LCHF 식단이 단기적으로 혈당 조절 개선이나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단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지방이 아무 지방이나 마구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급적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 위주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셋째, 장기적인 건강 영향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식단이 맞거나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따라서 LCHF 식단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의사나 임상영양사와 상담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적합한지, 어떻게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모든 당뇨 환자에게 완벽한 단 하나의 식단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통곡물, 다채로운 채소, 현명한 단백질 선택에 큰 식품군별 팁들, 또 매일의 식사와 외식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 약초 정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인슐린 관리라는 새로운 관점의 LCHF 식단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넓고 깊게 탐색할 수 있었네요.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개인 맞춤과 자기 인식을 들고 싶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처럼 어떤 음식이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 그리고 식사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염식을 하든 저혈당 지수 식단을 따르든 혹은 LCHF를 시도하든 그 방법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혈당 유지와 합병증 예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삶이라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협력은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네,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LCHF를 다룬 학술 자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단순히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 같은 다른 심각한 만성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식단 전략들을 통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단지 당뇨병이라는 특정 질병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과 노화 과정 전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식병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을 조율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연결고리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